일어나는 역사적인 사건과 영웅을 그린 그림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실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인간의 삶의 드라마를 보여주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언가 교훈을 얻을 수 있고 어떤 모범이나 덕에 대해서 배울 수가 있다면 그건 다 역사화라고 이렇게 불렀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탈리아 화가 베로네세가 그린 알렉산드로스 대왕을 맞는 다리우스 가족이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이제 알렉산드로스 대왕을 주제로 한 그림인데요. 지금의 터키의 이수스라는 곳에서 전투가 벌어졌어요. 알렉산드로스가 이끄는 그리스 군대하고 페르시아 군대, 다리우스 대왕이 이끄는 페르시아 군대가 서로 일전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리스 군대는 그 숫자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불과 3, 4만 명. 그렇게 해서 전투가 벌어졌는데요. 예상 외로 알렉산드로스의 군대가 너무나 막강한 겁니다. 초반부터 페르시아 군대의 중앙을 쳐들어가면서 알렉산드로스 군대가 다리우스의 가족들을 다 포로로 잡게 돼요. 너무나 끔찍한 상황이 된 거죠. 지금 그림 보시면 중앙에 무릎 꿇고 앉아있는 여인들이 다리우스의 가족들입니다.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이렇게 다리우스의 가족들을 포로로 잡으면서 자기 부하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가서 최고의 예우를 다해라. 왕족에 걸맞은 가장 좋은 음식을 주고 가장 좋은 잠자리에서 자게 하라.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지시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부하가 가서 시키는 대로 해요. 그 다음날 아침에 그래도 왕족이니까 알렉산드로스가 만나보려고 다리우스 가족이 포로로 잡힌 곳으로 갑니다. 왕이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다리우스의 가족이 맨발로 뛰어나와요. 지금 보시면 다 부복하고 있죠. 맨 앞에 있는 여인은 다리우스 대왕의 어머니입니다. 시시감비스라고 하는 여인인데 그렇게 지금 무릎 꿇고 있죠. 그리고 그 옆에 그 젊은 여인은 다리우스 대왕의 왕비예요. 스타테이라고 하는 스타테이라라고 하는 왕비인데 그 뒤로 이제 자녀들이 있죠. 너무나 고마워서 포로로 잡혀서 죽을 줄 알았는데, 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아주 전락할 줄 알았는데, 그런데 왕이 너무나 극진하게 대접을 해줍니다. 너무나 고마워서 이렇게 뛰쳐나가서 왕한테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왕한테 인사를 드린다는 게요, 잘못해서 왕의 측근, 바로 옆에 있는 장수 헤파이스토스에게 부복하고 인사를 드린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대왕이시여,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헤파이스토스는 깜짝 놀라죠. 자기가 왕이 아닌데, 자기는 장군일 뿐인데 자기한테 와서 절하고 고맙다 그러니까요, 지금 오른쪽에 갑옷 입고 있는 사람이 헤파이스토스예요. 뒤로 물러섰습니다. 너무 놀래서.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 보면은요, 이 여인들한테 한 노인이 다가가서 지금 정리를 해줍니다. 저분이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아니고 붉은 옷을 입은 이분이 알렉산드로스 대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정정을 해줘요. 그러니까 시시감비스, 다리우스 대왕의 어머니가 너무 놀래서, 지금까지 우리 잘 대접해 주셨는데 저 왕을 내가 몰라봤으니 왕이 우리를 또 어려움에 처하게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두려운 거죠. 왕이 지금 분노하신 거 아닌가. 그래갖고 다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사죄합니다. 제가 너무 눈이 어두워서, 나이가 들어서 눈이 어둡다 보니까 대왕을 못 알아봤습니다. 제발 이 잘못을 너그러이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잘못을 빕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알렉산드로스가 손을 앞으로 뻗죠. 왜 이런 자세를 취하냐면, 아닙니다. 어머니가 잘못하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왼손을 옆으로 가리켜서 헤파이스토스를 가리키죠. 이 사람도 또 하나의 알렉산드로스입니다. 제가 저 자신같이 생각하는, 저의 분신같이 생각하는 훌륭한 장수입니다. 훌륭한 장수를 잘 알아보셨습니다. 제가 너무나 총애하는 아주 훌륭한 장수입니다. 훌륭한 지도자예요. 전혀 잘못하신 거 없습니다. 그렇게 관용을 베풀어 줍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드로스가 여러 면에서 뛰어났지만 굉장히 중요한 그 장점 중에 하나는 이렇게 너그러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런 포용력이 있었기 때문에 불과 3만 4만 적은 군대를 이끌고 전 지중해 일대를 정벌할 수 있었다. 이런 주제를 그린 그림이 바로 역사화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그림이 거의 없다. 우리는 인간이 세계의 중심이 아니에요. 인간은 자연의 일부일 뿐입니다. 우리에게는 자연의 일부예요. 서양에서는 인간이 만물의 척도고요. 그리스적 시각으로 보면 인간은 만물의 지배자예요. 기독교적 시각으로 보면. 그런데 우리는 무의자연이에요. 자연으로 다 돌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무라일체예요. 이 세계와 내가 그냥 하나가 되는, 이 세계를 지향하지 우리가 지배자가 되거나 정복자가 된다는 생각 안 해봤어요. 아무리 뛰어난 군주라도 그 사람 조각으로 만들어서 기린다는 생각 안 해봤고, 아무리 뛰어난 영웅이라도 대학자라도 그렇게 조각으로 만들어 기린다는 생각 안 했어요. 그러니까 서양 문화가 얼마나 인간 중심적인가, 반대로 우리는 얼마나 자연 중심적인가, 이걸 우리가 비교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서양 미술은 인간 중심적인 미술이다 보니까요. 역사라는 게 뭡니까? 인간의 이야기죠. 휴먼 드라마예요. 휴먼 드라마 가운데서도 아주 대단한, 중요한, 위대한 이런 인물들이 펼친 그런 사건들,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묘사한 게 역사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역사화가 서양에서는 이제 많이 발달하게 되는데, 우리가 유럽의 미술관 가서 봤을 때 아주 화면이 크다, 굉장히 큰 그림이고 사람이 많이 등장한다, 그러면 대부분 역사화예요. 바로 이런 역사화가 서양에서는 고도로 발달하게 됩니다. 이렇게 역사적인 사건, 꼭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역사적으로 검증할 수 없다 하더라도 어떤 신화라든지 전설 속에, 심지어 뭐 성경 이야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렇게 큰 화면에다가 하나의 휴먼 스토리로 그려지면, 어떤 이야기가 있는, 내러티브가 있는 스토리로 그려지게 되면 우리가 그 그림을 역사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화가 서양에서는 발달하게 되는데, 바로 휴먼 드라마를 중시한 인간 중심의 미술이었기 때문에 역사화가 발달했다. 우리도 역사적으로 위대한 위인들, 영웅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순신,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런데 조선시대 화가들이 이순신의 그 위대한 그런 승리들, 전투들, 그 애국심, 이런 것을 그림으로 형상화했느냐? 그런 적 없어요. 세종대왕 얼마나 위대한 왕입니까? 한글 창제하신, 전 세계 어디다 내놔도 이런 왕 없죠. 그런 왕. 그러면은 조선시대 때 그 후에, 세종 이후에 세종의 그 업적을, 세종의 인간적인 그런 어떤 성취를, 그런 것들을 우리 화가들이 그림으로 그렸느냐? 그런 거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런 역사화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면은요, 이렇게 개인의 표현 또는 사적 정서의 표현, 이런 것들이 이제 중시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왼쪽에 있는 그림이 이 베르메르의 진주 귀걸이 소녀인데요.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죠. 표정이 굉장히 미묘합니다. 이런 표정은 아주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독특하고 고유한 표정이기도 하지만 10대 소녀, 어떤 젊은 여인에게서만 볼 수 있는 또 표정이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이 여인이 보여주는 이런 표정, 굉장히 미묘한 표정인데요. 우리 옛 미술을 보면 초상화 많이 그려져 있지만 대체적으로 근엄한 표정의 인물들이 많아요. 주로 양반 사대부들을 많이 그렸고, 이런 미묘한 표정 같은 거 보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내면, 이런 어떤 인간의 감정, 어떤 이런 사적 정서, 이런 걸 표현하는 것을 서양 미술은 고도로 발달시키게 된다. 장르 측면에서 역사화가 발달하게 됐고, 또 사람을 표현하는 데서는 이런 다양한 표정과 인상을 묘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아까 말씀드린 것의 연장선상인데, 개인을 중시하는 서양은 독립심을 중시하는 이런 문화를 발달시키게 되고, 우리는 인터디펜던스라고 할 수 있죠.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고 서로가 서로를 돕는, 어떤 이런 문화를 발달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저스트 유가 불가능하다 그러죠. 그래서 맥락을 따라서 부장님이라고 부르거나 아버지, 선생님, 아저씨 등 맥락이 바뀌면 호칭이 바뀌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인간 중심적인 어떤 특질을 서양 미술이 발달시켰다면 그 다음에 사실적인 재현을 중시한 서양 미술의 모습도 또 이제 서양 미술 작품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손 떨어져 나가고 발 떨어져 나갔지만 이 디오니소스 신상으로 여겨지는 이 조각보다 보면은 마치 사람이 우리 앞에 있는 것 같아요. 돌이 우리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우리 앞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아주 생생한 사실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2500년 전에 그리스 사람들이 이런 조각 만들었어요. 예. 이런 표현 전통이 로마를 거쳐서 유럽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유럽의 사실주의 미술이 뿌리를 내리게 되죠. 근데 이것은 서양에서만 발견되는 독특한 특징이에요. 그 얘기는 이런 사실적인 표현이 보편적으로 문명 전체 보편적으로 이렇게 고도로 발달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리스에서 비롯돼 갖고 유럽으로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게 됩니다. 검투사상도 보세요. 글라디에이터죠. 지금 적이 말 타고 위에서 도끼로 찍으면서 공격하니까 방패 들어서 막고 있고 적을 찌르기 위해서 뒤쪽 손이 안 보이는데 와인드업하는 자세예요. 창이나 칼을 들었을 텐데 세월이 오래돼서 다 떨어져 나갔어요. 이렇게 아주 사실적인 조각. 사모트라키의 승리의 날개도 마찬가지죠. 머리 떨어져 나가고 오래돼서 그렇지만 얼마나 생생하게 사실적인 모습을 보여주는지 모릅니다. 배꼽이 다 드러나려고 그러죠. 천이 너무 얇으니까 온몸을 휘감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진짜 천이 아니라 돌이라는 거죠.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돌을 쪼아서 이런 표현을 이룬 미술이 서양 미술입니다. 일단 재현이라고 얘기하는 건 우리가 뭔가 보는 걸 묘사한다는 개념인데요. 미술은 시각 분야이기 때문에 제일 기본 원리에 해당하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잘 재현했다, 잘 그렸다라고 얘기하는 건 3대 천재라고 보통 얘기하는 다빈치, 라파엘로, 미켈란젤로라는 사람 등장했을 때부터 계속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투시점 찍고 사진처럼 진짜처럼 그려놓은 것들, 이런 그림 봤을 때 우리 금손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잘 그렸다고 많이 얘기하죠. 다만 20세기에 접어들면서 카메라가 보급되기 시작하고 시대의 패러다임이 바뀌기 시작하면서 이젠 우리 이름 많이 익숙해진 피카소가 됐든 칸딘스키가 됐든 추상이라는 영역이 나오게 되면서 이런 그림은 시대에 뒤처진 거다라는 평가를 좀 많이 받게 됩니다. 하지만 20세기 후반에 접어들면서 지금처럼 이런 카메라 기술이 발전하기 직전에 카메라가 보여줄 수 있는 구현의 한계치를 넘어서겠다라고 표현하는 예술가들이 등장했고요. 그중 가장 상징적인 예술가가 이제 근래에 와서 세상을 떠나신 척클로스라는 예술가가 있고, 이 예술가가 그리는 방식을 보통 우리나라에선 극사실주의 혹은 해외 명칭으로는 하이퍼 리얼리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만 20세기에 오히려 이 극사실주의라는 방식보다 현대까지도 더 유행하고 있는 건 추상이라는 방식이 오히려 유행하죠. 추상은 이것도 요즘에 와서는 사실 AI가 추상의 영역도 건들고 있다고 얘기하다 보니까 인간의 영역에 또 무너질 거란 얘기는 많이 하고 있지만, 각자 사고하고 표현하는 크리에이티브의 창작의 영역이다 보니까 훨씬 더 기존의 구상보다는 다른 좀 인간적 힘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받고요. 1세대 추상 예술가라고 평가받는 칸딘스키나 이 들로네 같은 예술가들이 꿈꾸었던 건 쉽게 얘기하자면은 미술의 음악화로 소개되는데요. 어린 학생들도 있으니까 좀 직접적인 비유로 얘기하자면, 학생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우리 두 친구는 혹시 좋아하는 가수 있어요? 따로 없어요? 그래요. 그럼 아저씨가 좋아하는 사람으로 비유하면, 아저씨는 오는 길에 계속 뉴진스 노래만 들으면서 왔는데, 예를 들어 우리 뉴진스 곡 듣는다고 생각해보면 슈퍼샤이면은 슈퍼샤이 하고 노래하고 앉아있으니까 되게 쑥스러운 사랑 이야기 하는구나 하고 가사로 곡의 내용을 다 이해할 수 있죠. 근데 아마도 엄마 아빠가 좋아하실 거라고 믿는 우리 클래식 음악, 연주곡 같은 고급스러운 음악 들으면은 가사라는 게 없기 때문에 멜로디 듣자마자 나의 느낌으로 바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죠. 이 시대의 인류, 이 시대의 사람들은 피카소라고 얘기하는 당대 제일 위대한 예술가마저도 제목에 아비뇽의 여인들 써있고 그림 안에 그래도 사람처럼 보이는 거 그려져 있으니까 이게 아비뇽 빈민촌의 여성들을 그린 거구나, 이런 매칭시켜서 그 스토리를 해석하려고 하는데, 칸딘스키나 이 들로네 같은 예술가가 꿈꿨던 건 하나의 방식으로 해석하는 형태의 예술이 아니라 음악처럼 듣자마자 직관적으로 반응해버리는 그런 미술을 만들겠다 라고 꿈꿨던 게 처음에 추상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게 앞서 척클로스가 한계를 뛰어넘은 것처럼
처음에는 고전의 재료인 물감으로만 주로 이게 그려졌다면 요즘엔 정말 다양한 방식이 있고요. 그중 하나가 대지 미술이라고 얘기하는 장르가 있습니다. 누구라도 할 수 있고 누구라도 참여하며 즐길 수 있는 형태의 새로운 예술을 꿈꾼다 하면서 자연에서 예술하는 방식이 존재하고요. 자, 여기서 이제 딱 3개 주제만 좀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인간이 부정할 수 없는 게 죽음이다 보니까 제일 많이 건드렸던 주제 중 하나가 죽음입니다. 과거부터 바니타스 정물화라고 해가지고 해골이든 쉽게 시드는 꽃이든 유리든 모래시계 같은 거 이용해서 인간의 생명은 유한하다라는 주제의 작품은 이미 그 유럽 대항해 시대 때부터 네덜란드 중심으로 많이 퍼져나갔던 주제인데요. 이게 우리 시대에 와선 이런 식으로도 표현됩니다. 이게 재료만 뭐 300억이 들었다고 막 소개가 되는데요. 근데 즉각 팔렸다고 본인이 일단 주장을 해서 1000억에 팔렸다고 막 주장을 해가지고 이슈가 많이 되기도 했었던 작품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해골은 죽음을 상징하는 이미지 매체이죠. 다이아는 반대로 영속성, 영생을 상징하는 매체이기 때문에 죽음을 부정하고 싶어하는 현대인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술이 말씀드린 우리가 사색하고 사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예전에는 이게 이런 2세대, 뭐 마크로스코니의 이런 현대 추상을 통해서 마치 우리 김한기 화백의 그 별 같은 점을 보면서 생각에 빠져드는 것처럼 추상이나 색을 통해 많이 이야기했다면, 이것도 요즘엔 형식이 워낙 다양해져 있습니다. 그중 현대미술 애호가라면 제일 유명한 사건 중 하나가 마리나 아브라모비치라는 유고슬라비아 출신의 예술가가 2010년 뉴욕 모마 미술관에서 했었던 작가가 여기에 있다라는 퍼포먼스가 큰 이슈가 됐었고요. 다만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되는 건 이 남성분, 사진 속에 앉아 계신 이분인데요. 이분이 울라이라고 젊을 때 두 사람이 목숨 걸고 같이 작품을 하면서 실제로 연인으로 뜨겁게 사랑을 하다가 20년 정도 사랑을 하고 원래는 결혼을 하려고 준비하다가 서로에게 권태기가 와가지고 우리가 헤어져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만리장성 걷기란 작품으로 이별 퍼포먼스를 하는데요. 이게 참 독특한 게, 한 명은 몽골 끝 만리장성에서 걷기 시작하고 한 명은 반대편 중국 쪽 만리장성에서 걷기 시작해가지고 2달 반을 걸어가지고 중간에 딱 마주친 순간 나의 가장 뭐 아름다운 청춘 함께 해줘서 고맙다고 포옹하고 잠깐 앉아서 미소 띤 인사 나눈 다음에 다시 반대로 각자 2달 걸어감으로써 둘이 헤어져 버립니다. 예술가들은 이별도 참 이상하게 하죠. 근데 그 이후 23년 만에 만난 게 이 자리였습니다. 이때 아브라모비치가 너무 크게 성공해서 회고전을 하게 되니까, 현대 이 퍼포먼스 예술계의 데모란 별명을 갖게 되니까 울라이가 축하해주고 싶어서 작가 본인한텐 얘기를 안 하고 미술관에만 나 방문하겠다라고 관계자한테만 얘기한 상태에서 기습으로 방문했었는데, 이 둘의 만남이 국내 막 언론에서도 뭐 20년 만에 헤어진 연인의 만남 하면서 막 이슈가 많이 됐었는데요. 아쉽게 울라이는 3년 전에 세상을 떠나서 이 퍼포먼스 이후에 둘이 노년의 친구처럼 지내시다가 지금은 아브라모비치만 마치 작품처럼 홀로 남아있는 상태인데요. 아브라모비치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항상 삶 속에서 좋아하는 것, 편한 것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변하질 못합니다. 저의 해결책은 제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들을 하는 겁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간다거나 그래서 실패하는 것까지 포함해서요. 같은 방식으로만 계속 그렇게 살다 보면 결국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라는 말을 남겼는데요. 전 이게 예술의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먹고 사는 거하고 아무 상관없는 장르인데, 그렇다고 나에게 주어진 시스템 안에서 그냥 쳇바퀴처럼 돌다 보면은 그 시스템 때문에 말씀드린 나란 존재를 잃게 될 수 있는데, 그걸 각성시켜주는 게 전 예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전 미술은 우리가 공부를 하기 위한 용도인 거고 시대를 이해하기 위한 거고, 이 시대에 우리가 깨어나기 위해서 전 현대 미술을 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